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부모 찬스를 통한 채용이 드러나며 비난을 받았던 선관위가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걸림돌로까지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은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윗대가리에서 부정채용, 특혜 채용을 하고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빠 찬스. 아닙니다. 아빠 찬스를 부정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박찬진 사무총장은 곧장 사퇴했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채용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익위 조사를 핑계로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꼼수인데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가 왜 감사원을 피하려 했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자녀 비공개 채용과 면접 점수 위조, 그리고 면접관 절반을 아빠 동료로 채우는 등 10년간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된 겁니다. 특히 믿을 만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는 당시 선관위 직원의 궤변은 선관위 직원들의 준법 의식과 도덕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더 성역화됐습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도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기관 선관위는 지난해 자체 정화에 나서겠다며 대국민 신뢰회복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공정한 채용, 엄정한 투표 관리를 약속했지만 불과 반년 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국정감사와 특검, 그리고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까지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선관위도 더 이상 성역으로 남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선관위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신뢰가 기본적인 자산인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무너뜨리는 바람에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계가 굉장히 지금 휘청거리는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 맞잖아요. 네. 선관위원장, 맞아요. 대법관. 이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선관위는 어떠한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성역이 되어버렸어요. 못 건드리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성역이 됐어. 조직이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네. 실제로 몇 년 전이었지? 2023년이니까 3년 전. 그 채용 비리. 네.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규정 위반으로 걸린 게 한 9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관련 재판이 진행이 안 돼. 왜냐? 이게 다 지금 엮여 있잖아. 아까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라고 했죠. 네. 근데 시도 선관위원장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다 판사예요. 예. 다 판사야. 그 지역 판사. 그 지역 판사.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그렇죠. 네. 그거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그 2022년 대선 당시에 뭐 소쿠리 투표 논란도 불거졌었고요. 아니 그거 진행 안 되는 거. 그거 하나 뽑아드렸는데. 네네. 딸 부정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년째 1심 여전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의혹에 눈 감은 법원이라고 이제 뭐 시사저널 등이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 눈 감은 게 아니고 자신들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인데요. 보면 이제 송봉섭 전 사무차장 재판이 1심만 3년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딸 그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1심만 지금 3년째 진행 중입니다. 이건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미친다 미쳐. 네. 작년 1월에 준비 기일이 끝났고 1년 5개월 동안 재판이 3차례만 진행됐고 기일 변경 총 7차례. 와. 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2024년 12월에 기소됐던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만 1년 6개월째.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는 사실 진짜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법조인 유일하시니까요. 말이 안 되는 네. 일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뭐 이거 뭐 법조인이라 아는 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건에서 공직자가
이런 식의 그 기관 내부에서 좀 보면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이게 네. 감사 결과를 보고 우리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예, 그거를 그 사회적 파장에 비춰봐가지고 그 뒤로도 특별히 언론의 조명도 받지도 않고 그 사이에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뭉개고 있었다. 근데 재판도 진행이 안 되더라. 네. 그렇죠. 게다가 지난 2월에는 헌재에서 선관위는 감사하면 안 돼라는 또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 예. 비리가 불거졌을 때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성역화됐고 완전히 지들 멋대로 하고 선거 기간에는 휴직하고 그렇죠. 기강이 다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현실로 이제 사달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감사원이 손 못 대는 데가 거의 유일한가요, 선관위가? 그렇죠. 감사원은 제도적으로 예, 감사원은 행정부 행정부 소속이니까. 네. 예. 헌법상-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은 다 이제 감사 대상인데 네. 여기는 이제 독립기관이라서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국회를 감사원이 감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네. 헌법기관이니까 안 된다 이러는 건데. 그리고 또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앉아 있어.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본업이 더 많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때 업무 파악도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네. 저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권한이 많으면 파벌 싸움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면은요, 그 중요하게 말하자면 코어 일을 하는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이 총 9명인데 그 중에 한 분만 상임위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 그 둘이가 파워게임을 해요. 그리고 사무총장 밑에 차장들이 또 있거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승진해서 올라갈 적에 제가 느끼기로는 예전에 그 제가 인사검증하고 이럴 때 자기들끼리 막 투서하고 이런 거를 보면 네. 그 능력보다는 그 파벌 싸움이 되게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난 누구 라인인데 최웅 라인이 갈라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이제 막 쳐야 되고. 그럼 경쟁 라인은 쳐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기 심각해. 경쟁보다도 지우기 경쟁으로 가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 조직이 뭐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조직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되겠냐고. 토대가 아니 이 사람이 더 선거 관리에 적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아니야. 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했던 거 계속 더 늘어나더만. 그죠? 네. 아니, 그게 그렇게 파악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것도 계속 틀려요, 지금. 계속 늘어나. 예. 그리고 오늘 또 보도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최소 투표 용지 마련하는 거 60%에서 내부 지침 네. 50%로 50% 했잖아요. 변경하는데 네. 회의를 안 하고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난리냐. 그냥 했다며 자기가. 네. 이게 뭐예요 대체? 지금 엉망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네. 그러면은 그 선관위원장 대법관이 하니까 업무 파악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보고 하는 대로 그래 그렇게 그렇죠. 약간 어. 이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 그 말이 맞나 맞아요. 보다. 뭐 그렇겠죠. 제가 실제로 중앙선관위원장님한테 선관위 내부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서로 말이 달라서 자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지시를 못 내려 사실 뭘 알아야 모른다. 지시를 그렇죠. 내리지. 네, 그렇죠. 예. 말씀드리는 순간 김정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어떻게 계속 살이 쪄요? 그러면 아니 전주에서 10시 반 재판이었는데 전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면 올 거라는 저의 상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상식 팩트 체크 좀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관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사표는 왜 대법원장한테 냈을까요? 그거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장한테 냈다는 게 본인이 어떤 대법관의 지위를 생각한 건데 사실은 그 법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돼 있거든요. 호선이기 때문에 그 윗사람이 없잖아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기관에다 내야 되는 거죠. 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제 수리하는 것이 맞는데 대법원장한테 내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 그러니까 잘못 이게 판단한 슬픈 게 거죠. 뭐냐면 네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대법관이잖아요, 이분이. 네. 그러면 헌법 체계에서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됐고 자기 위치가 어딘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대법원장이 나를 예. 그러니까 대법관이 13명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한 명을 이렇게 당신이 가서 중앙선관위원장 하세요라고 대법원장이 지목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갖다 내야지. 맞아. 내 인사권자로.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한테 내는 것부터 벌써 이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아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혹시 우리 변호사님은 네. 이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지금 선관위 체계 자체가 너무 문제죠. 예, 그래서 지금 다 망가졌고 그 문제가 이번에 폭발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고민을 좀 하셨나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결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헌법기관인 거 맞고요. 네. 그런데 헌법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기관으로 이렇게 그 장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관리 부분은 그 장 이름이 선거관리라고 돼 있고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구성을 해놓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다가 이제 구성을 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도 상설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 그걸 비상설로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계 자체는 개헌 없이는 바꿀 수가 없지만 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현재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예 상설인 부분까지도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설로 둘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헌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헷갈리실까봐 그러는데 헤드라는 말이 아니고 챕터. 예. 헌법상의 1장, 2장 네네네. 있잖아요. 1장, 2장. 그 선관위를 규정한 장에 보면 예. 중앙선관위를 둬야 된다는 건 헌법상 명확한데 그건 있고. 밑에 이제 하부 조직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한 우리가 판사들이 다 위원장이라고 네네네. 시군구까지 있거든. 네. 이거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서 네네. 얼마든지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법률로 바꿔서 네. 지금 상설을 네. 선거 있는 기간에만 이제 예, 운영할 수 있도록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계에서 이제 각급 선관위는 그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비상설로 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설기구로 두니까 선거 기간 외에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각 조합장 선거, 뭐 각 대학 총학생회 그것도 선거 관리, 이런 거 네. 지원하고 있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민주시민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 교육 이런 거 담당하고 있거든요.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력의 낭비이고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각급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거 때 해가지고 이제 행정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행정 응원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각종 그 응원을 받아가서 공무원들을 이제 선관위가 조직해가지고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책임감을 더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법원에 대해 제가 너무 늦게 정신이 없는데 숨 좀 고르세요. 그 법관에 대한 것도 역사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이게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잖아요. 네. 부정선거 이후에 3차 개헌에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두는데 그때는 부정선거를 내무부 산하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부 믿을 수가 없죠. 국회는 정치하는 곳이니까 믿을 공무원이 법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에 이공화국에서 네. 부정선거를 했던 당시에 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사형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사형시켰어요. 그 결과로 만든 게 이 헌법. 예, 그 결과로 만든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거든요. 그때는 뭐 필요했네. 그때는 다 대법관으로 해놨어요. 그때는 아예 다. 네. 그리고 아예 유신헌법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전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했어요. 네. 예, 그런 이제 역사를 딛고 이제 뭐 8차 개헌이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 조항이 들어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거든요. 구성이 되는데 이 대한민국 헌법이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헌법에 규정을 둔 것이 오히려 이제 기관의 무사한 일을 낳아버렸죠.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참 슬프죠. 예. 사실은 선거 부정이 하도 많다 보니 그다음에 네. 대통령이 선거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지 맘대로 휘둘려 아까 박정희는 다 예. 임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뻔하잖아 이유는. 예, 본인이 다 임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를 공정하게 하려고 독립을 시켜놨더니 네. 자기들끼리 배를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그래 결국은 이제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뭐 재선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법리적으로 그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 재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선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말 대규모 몇 천만 명이 이제 그 움직이는 일이잖아요. 네. 그 선거에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어떤 위법한 행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법한 행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선거를 무효로 돌리면 이 그렇다면 선거는 계속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예 그것을 예정하고 법에다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나여라는 이제 내용을 넣고 무효 사유에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고가 일어났느냐, 이 사고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두 가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 인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예컨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6만 표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투표와 관련된 것이 6만 명 이상 만약에 문제가 됐다 이러면은 이제 무효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그 구의원, 시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부 무효 선언을 하고 지금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해보고. 하지만 이제 이런 대규모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선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선거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그거는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현재 선거 소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선거 소청이라는 거는 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건데 그 소청 결과에 대해 불복하면 법원으로 가거든요. 네, 법원에서 이거를 다시 실제로 그 투표 불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선거 소청을 제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 소청은 선거인 또는 정당 그리고 또는 이제 뭐 당선의 효력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이미 선거인 단위에서 선거인이라는 건 내가 투표를 유권자.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 유권자 입장에서 이미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걸 받았고 네. 검토했는데 이거 재선거 사유가 안 된다라고 결정했는데 난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법원으로 간다. 법원으로 가는 선거 소송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그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과 달리 바로 대법원으로 가버려요, 그냥. 네. 그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 대법원에서 실제로 그 투표된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검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바로 대법원으로 가요? 네네네. 선거 소송은 그러면 그 다 단식으로. 노태학과 친구들인데 야 이거 재선거 안 가겠네 그럼. 예. 근데 이제 워낙 이 예민한 사안이니까 그런 투표 검수를 그냥 판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투표 검수를 실제로 선거 소송이 걸렸을 때 그 투표 검수를 했던 이제 그 판사 하고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작업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투표 문제를 새로. 다 가져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일일이 다시 한 번씩 다 검수를 한대요. 네. 그래서 황교안이 부정선거 주장할 때 네. 그 확실한 반론으로 대법원에서 이루어졌던 선거소송의 결과 심리 과정 이런 것들 제시한 바가 있죠. 네. 다 다시 셌다. 네. 다 다시 셉니다. 그 한 번 그 방송 준비하면서 그 봤어요 그거. 네. 선고 내용 네네. 어마어마하더라고 어마어마해요. 내용이.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얼마나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허황된지 그때 제가 이제 체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이야 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제가 봤어요 예, 또. 예. 맞아요. 이게 제도 설계 자체가 사람을 불신하는 것으로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워낙 대한민국은 그동안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제도 하나하나에 다 참관인이 들어가고 모든 장면을 다시 그 촬영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을 수는 없죠. 네. 부정선거가. 근데 뭐 부실 선거는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실 선거는 확실하고 예. 그 때문에 이제 그 참정권 회복 차원에서 이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이 꼬투리 잡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네네네.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문제 사람들이 섞여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경찰을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중국인이라고 또. 이게 사실 이게 폭력이거든요. 심지어 이 폭력은 공권력을 향한 폭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범죄라고 봅니다. 심지어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영상 잠깐 짧게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뭔데요? 왜 아무도 안 연락이 안 돼요? 아무도 안 통해요, 뭐야? 대한민국 경찰 맞아요? 말투가 왜 그래요? 누구냐고? 감정평정 잘해요. 감정평정. 이거 뭐야? 아니 왜? 장난감 전화. 네, 그거 좀 웃게 하세요. 어딘데요? 아니 말 좀 하시다가 이제 무관성이 들어왔어요. 이것들이 이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요것들이 극우입니다. 그렇죠. 근데 언론은 뭐 요거보다는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서 난 좀 속상한데 이것들 이거 좀 어떻게 좀 처벌 안 됩니까? 범죄죠, 범죄. 범죄잖아요, 이거는. 과거에 그 정말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은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산시킬 때 예전에는 경찰이 물대포를 쐈거든요. 그거 안 근데 물대포 되죠. 쏘는 것도 네.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안 되죠. 그런 그건 것도 안 안 되는 걸로 다 나오고 이제는 굉장히 저는 해산시키는 자체도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아니 근데 처음에 이건 저런 장면을 경찰관한테 중국 사람이죠 하는 걸 장면을 본 게 제 기억으로는 한남동에서 윤석열이 집 앞에서 저기 하던 사람들 네. 체포 전에 예. 그때 그 어떤 여성분이 경찰관한테 중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은 대한민국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 놈이 한국말도 잘하네. 네. 진짜 내가 그때 너무 황당했는데. 그때 많았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아주 경찰관들만 보면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극우들 사이에서는 예. 뭔가 심각해요, 매뉴얼이 된것 진짜.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시위대 저 극우들도 이상하지만 네. 비상식적인 대응이지만 시위대 중 일부. 일부. 이것도 이거 따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부. 근데 경찰 대응은 더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어찌됐든 권한이 없는 일부 시위대가 뭐 검문도 하고 가방도 뒤지고 양말까지 지나가는 벗으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찰관들이 영상에 담겨진 경찰관들의 대응을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에이, 큰일 대응을 났습니다, 하고요. 진짜. 그리고 송파 그게 이해가 안 경찰서장은 이 와중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고 네. 그리고 몇몇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경찰청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이게 네네. 뭐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으니까 네. 이를테면 윗선이 시위대에 협조하면서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여기서 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경찰과 참가자들 일부 그 시위대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의 인력 배치를 놓고 대화를 한다. 아. 뭐 이런 지금 얘기까지 이 게시판에 올라오니까 이거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경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사안이지 않나. 아, 참 정말 좀 무섭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 들어가는 물품을 일부 그 맞아요. 사람들이 막 뜯어서 확인하고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선수들 가방 열어보고 이런 것들이 경찰이 보면서도 어떤 제지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양말 벗으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옆에 있던 경찰이 아 그거는 성희롱성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외에는 별다른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지. 네. 참 심각합니다. 경찰관한테 물어보면은 저 사람들하고 또 저기에서 충돌 또 제재했다가 생기고. 네. 얼마나 이제 민원 넣고 귀찮게 하고 음. 들러붙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건데. 경찰이라는 단어를 법으로 정의할 때 위험의 제거, 위험의 예방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지금 위험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위험의 제거, 위험의 예방 활동 본인이 본질적인 자신의 기능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저는 이 잘못된 공격이 두려워지면 우리 사회는 원칙이 다 사라진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 상황에서 법질서가 무너지는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이 그냥. 예, 근데 그거를 내가 문제 삼았을 때 생기는 그 반발이 두려워진다는 네. 거잖아. 그렇죠. 아, 근데 조금 저는 약간 이중적인 어떤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하는 건데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노동계에서 저런 시위를 하면서 저런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지금처럼 대응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나치게 일부 극우 시위대에 대해서 경찰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예.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뭐 박완수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박완수 그 딥페이크 네. 선거 기간에 네. 그 공무원 동원해 가지고 만든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로 압수수색 들어갔더라고요. 공무원 압수수색. 예, 예. 이거는 당선
무효와 관련이 있는 그럼요. 범죄 혐의거든요. 대한민국이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네. 선거법, 그 선거 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네.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인 경우에는 네.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혐의점만 봤을 때는 네. 그냥 법리적으로 봤을 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선 무효로 나온 것이 진실이라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네.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더라고. 금지 규범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위반 당선 무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지금까지 아니, 근데- 판례가 네.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하고 네네. 금품살포 이거를 제일 엄격하게 네. 봐왔잖아요. 네네.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가 자기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네. 그게 이제 박완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딥페이크가 법조문상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예이기도 네. 하고 82조 8항 허위를 한번 하는 좀 거잖아요. 어, 올려주시겠습니까? 공직선거법. 네. 명확하게 82조 8항이 딱 나와 있거든. 딥페이크가. 네. 예. 근데 허위사실을 얼마나 엄격해 보면 21대 때 이규민 의원이라고 안성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이. 그 사람이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 고속도로가 다르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 고속도로를 그 단어를 헷갈렸다고 당선 무효가 됐거든.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고속도로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보니까 고속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야. 근데 그거를 고속도로라고 했다고 당선 무효가 됐다니까? 허위사실이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네. 그런 그렇게까지 하는 법이 굉장히 그렇게까지 하는 금지와 관련된 게 대법원이에요. 그렇게 네. 엄격해요? 오, 네. 엄청 엄격하네. 황당하지 않아? 네. 네. 이거 너무 엄격한 것도 뭐 나는 조금 맞아요. 별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된 판례는 아닌데 네. 하여튼 어떻게 하나 보라는 말씀에서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그것도 그렇게 봐왔다. 적용했었는데 근데 선거와 관련된 이제 만약에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것이 지금 나온 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또 수사와 관련된 시간이 필요하고 선거법 관련된 그 일자 규정들 언제까지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훈시 규정이라고 해가 지키지 않으니까 시간을 질질 끌겠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나오는 보도를 보면. 네. 그리고 공무원이 개입된 것 같아요. 네. 공무원이 직접 지시를 한 듯한 그 녹취가 나왔으니까. 네, 네. 그런데 여기에 경남도지사 후보 박완수가 직접적인 연루가 돼 있느냐. 네. 그거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회계 책임자의 부정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당선 무효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가 자기 책임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독 책임이 자기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책임 자체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책임이 아닌데 왜 처벌이 되느냐라는 항변에 대해서 감독을 잘못했잖아라는 이유로 이제 처벌을 하거든요. 네. 그 감독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 책임도 있고 그 결과로 이익이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네, 네,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 주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이번에 박빙으로 이겼거든요. 네, 네. 경남도지사. 야,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그렇죠.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네요. 심각한 문제고 당사자는 헌법 소원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회계 책임자 감독 책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반대 의견도 있어요. 회계 책임자가 잘못한 거를 이 사람이 감독해서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선 무효시키는 건 잘못된다라는 헌법재판관의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오늘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네네. 네네. 모르고 싶은 권리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왜 경남도지사 박완수 당선자. 그렇죠. 이건 취소가 될 수 있대. 그렇죠. 이게 또 한 건이 또 이제 서울시장 당선된 그 오세훈이 그렇죠. 그 명태균 관련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간단한 사건 아니거든요. 이미 존재하던 사법 리스크잖아요. 예. 당연히 그거는 이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죠. 네. 그 재판 그거 알고 나온 거니까. 오늘도 뭐 재판 받았어요. 네네. 예. 막 특검을 세게 막 비난하면서 들어가던데요. 특검을 막 비난하더라고. 예. 오세훈이가. 쫄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저 나누겠습니다. 딱 1분만. 1분 하십시오.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요. 네. 그 일부 극우 세력들이 참정권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게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선거는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투표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에 대한 선거 안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투표권을 참정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발달 장애인 투표 안내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투표를 못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참정권이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싶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중요한 참정권의 부분이에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부분, 장애인에 대한 부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주장하면 진실성이 전 느껴질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어떤 일부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참정권의 주장이 저는 그래서 전 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일부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거 네네네. 따다가 또 써갖고 또 지금 한 명씩 지금 제거하는 분위기니까 예, 계속 일부라고 제가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세요. 훌륭한 시민분들 또 계시고. 네, 그럼요. 아니 다 훌륭해. 네, 다 훌륭해. 안 훌륭한 사람은 너도 해명됩니다. 네.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또 나중에 또 그리고 내가 그 단어를 썼다고 해가지고 나를 이제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갖고 나를 비난할 거면 그 탱크 쇼라고 놀리고 이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하면 안 돼. 맞잖아요. 그럼요. 그거 안 되잖아. 내가 그구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쓴 것도 이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과했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해? 그 단어 쓰면서 나를 공격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그런 거야. 얘기 소용없어요. 공격하려고 하는 건데 무슨 사리 분별이 무슨 좋은 나도요. 대화 중이니까. 대화하고 있는데 왜 금방 댓글 나올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올라옵니다. 잘 보시네 여론을. 네. 자, 우리 그럼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늦어서 나누겠습니다. 꼭 감사합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분들 중에 10%만 투표를 했어요. 네, 이번에 13%인가밖에 투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할 유인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선거와 관련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진짜 그래. 예, 오히려 그런 분들의 참정권도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죠. 투표권 있는지도 모르는 네, 분들 네, 많지 네. 그분들. 국민들도 그분들이 투표 못하는 건 줄 알고. 네. 근데 대선은 그분들한테 투표권이 없죠.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만 대선과 총선은 국민만 할 수 있고요. 주민 이거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주민. 예, 외국인이지만 영주권을 가지면 주민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선거는 주민으로서의 투표거든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겠네. 네, 좋은 네. 상식이네. 네네. 우리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거 봐.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을 그러니까요. 뻔했어. 아이고. 빨리 가서 이제 네.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김정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근데 장동혁 대표는 누가 또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자꾸 꽂아. 네, 그런 장동혁 거 있어요. 대표의 심폐소생 새로운 아젠다가 등장을 했습니다. 와. 전국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 네,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12곳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확률도 계산을 했습니다. 장 대표 워딩 들어보시죠. 광주 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습니다. 5억 9천만 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확률입니다.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정말 천운을 타고난 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심지어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그 선거 결과조차도 약간 국민의힘이 이겼나 이런 이런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여튼 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인천과 광주 아주 없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딱 봐도 조금 이상한 느낌은 좀 듭니다. 네, 이거를 언론들이 오늘 팩트 체크 기사도 많이 썼어요. 그래요? 근데 저 확률이 5억 뭐 어쩌고 저쩌고는 말도 안 되는 수학 분수도 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나요. 저기 예시를 들었던 데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1차 분류가 그 박찬대 송도 1동은 박찬대 3016 그리고 유정복 1427 송도 2동은 박찬대 3011 유정복 1429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개표를 1차 분류를 한다고 해도 다시 수개표로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애매하게 찍힌 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유권 해석하고 각 당의 참관인들이 하잖아요. 네. 그런 수작업을 거쳐가지고 각 당이 다 보고
선관위가 봐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30에 1440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달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달랐다. 달랐는데 네. 모호한 게 있을 거 아니야 표가. 네. 그런 것까지 다시 다 계산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겁이 들어가고 네. 그거를 참관을 한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인가 합의를 해줄지 말지 이것까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연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노컷뉴스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송도 1동하고 송도 2동이 원래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질적인 유권자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다르겠어. 달라봤자. 수도권도 비슷한데 심지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오는 게 낮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건 높지 않지만은 그래서 확률로 계산하면 0.04% 정도 되고 네. 그 노컷뉴스가 계산한 걸 보면은 예. 2,478분의 1인데 이거를 전국 읍면동이 3,500개 수준이라고 보면은 예. 그러면은 이거는 확률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숫자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게 1.4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1.4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인접한 데하고 유권자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투표를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2020년 총선 때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때는 사전 투표 한번 열어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다 뭐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은 30 이렇게 여러 군데가 나온다. 그걸로 이제 이거 부정선거다 얘기했는데 미친놈들인 게 원래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수도권으로 묶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인천 여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사니까 다 그렇게 나오는 수도권 민심으로 묶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진짜. 네네네. 자 그리고 그 광주는 광주는 여러 군데가 이렇게 희한하던데. 일치했죠? 19시. 네. 예, 뭐 지금 표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이것도 뭐 사정이 비슷한 거예요. 다 비슷한 거예요, 면 그러니까. 단위 유권자 숫자나 성향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하고 1, 2위 득표자 수는 같지만 나머지 후보자 수는 또 다르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연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작을 하려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왜 조작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이거를 조작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계들을 뚫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뚫을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같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대부분의 지역은 한번 1차 개표기로 드르륵 해보니까 숫자가 달라. 근데 다 수개표 해보고 이거는 이쪽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양당이 다 보고 나서 이게 나온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네.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아십니까? 다 수개표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애매모호한 표까지 다 생각을 그렇네요. 해가지고 생각이 나중에 짧았다, 우리. 저렇게 맞도록 비슷하도록 그렇게 나오는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획책한 거예요. 차라리 그림자 정보를 얘기해줘. 그게 더 음모론이 그게 그럴싸해. 뭐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렇게 매수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신기하진 않아?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죠. 선관위가 좀 이런 어려운 대응을 잘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용지를 들 뽑아가지고 신뢰도가 그렇습니다.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참 여파가 너무 클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김준일 평론가님도 여기저기서 많이 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선관위 홍보대사 같았어요 방금. 근데 참 답답합니다. 너무 네. 공교롭게 딱 이렇게 우연히 그러니까. 동수가 나오니까 10개 그 나와. 머리로는 이제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데 네. 가슴이 느끼기에 정확하네. 숫자가 좀 희한하긴 하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진짜 있는 그래요. 것 같고 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사전투표 이제 하지 말자라는 얘기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하나둘씩 있긴 아, 있어요. 사전 투표 자체를 그냥 폐지하자, 본 투표만 하자. 있긴 있더라고요. 네. 피곤하니까 이거 계속 논쟁하고. 네. 근데 사전 투표에는 제가 좀 짧게 오늘 네. 좀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가세요? 사전 투표를 도입한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거주하는 데과 내가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데가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뭐 일시적으로 출장 가서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대학생들이 그렇죠. 주로 그냥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대구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에 왔어. 서울대에 왔어. 그럼 주소 안 옮기는 애들 태반이에요, 그냥. 거기에 주소지로 가고. 그러면은 대구까지 가야 돼. 그래서 투표율이 맨날 낮아.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더 참여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도입을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뭐 폐지를 하든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봐.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전투표 기간을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는 거는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본투표를 더 시간을 늘리고 그래서 6시에 끝나는 거를 8시나 9시까지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네. 정 안 되면은 이틀로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논의를 해볼 수 있는데 사전투표로 인해서 투표를 안 하려다가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그게 2030 투표율이 그나마 이 정도 유지되는 게 그런 거 이유예요. 근데 이거를 무대책으로 그냥 하자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그건 민주주의적인 이 우리가 합의를 봤던 그 부분을 다시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나 그냥 다 투표할 수 있게 하면 어때요? 본투표로. 그러면은 전자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너무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나? 예, 이거 다 이제 분류해가지고 다 해당 지자체에 보내서 개표하는 우편으로 건데. 보내잖아요. 네. 그거를 하려면은 전자투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전자투표는 받겠습니까? 부정선거 그러니까 음모자들이. 사전투표 하는 것처럼 그냥 본투표를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네. 지금 하는 방식이 사전투표를 해가지고 관내와 관외가 있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관외는 우편함에 우편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저쪽으로 원래로 보내는 거잖아요. 예. 본투표로 하면은 그러면 개표를 나흘 뒤에 사흘 뒤에 나흘 뒤에 해야 돼요. 우편으로 보내야 되니까. 네, 우편으로 다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 부정선거론의 요체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장난이 이루어진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만약 본투표만 이틀 하면 네. 부정선거론자 분들은 그건 납득은 하실까? 부디 납득하시길 바라긴 하는데 본투표를 이틀 하자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하시는데 본투표를 또 강조하자고 하시는데 그때도 저는 부정은 이어질 거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투표 형식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람들 질리게 해서 바꾸면 되게 안 좋은 선례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전자투표를 또 하게 되면 분명히 뭐 컴퓨터로 어떻게 뭐 중국산 컴퓨터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나올 테니까 그것도 뭐 쉽진 않을 것 같긴 근데 하고요. 뭐 어제 막 보니까 그 선관위 막 블라인드 이런 데서도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 언젠가 우리 이거 관리부실 문제 터질 줄 알았다 이러면서 약간 막 이제 얘기들이 나오긴 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투표용지 50% 인쇄한다고 딱 정해놓고 해가지고 문제가 커졌던 거잖아요. 이거 원래 60%였는데 50%만 하자라고 이게 한 것도 무슨 정식 회의를 거쳐서 정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뭐 내부 결재만 해서 이 관련돼서 이제 수사도 들어가고 하니까 찾아볼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런 의사결정이 있었고 누가 뭐 참석을 했고 봤더니 회의록이 없더래요. 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50%쯤 하지 이렇게 된 거죠. 하여튼 진짜 이게 선관위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당연히 이제 여기는 국정조사 뭐 특검 같은 거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여야가 다 지금 국정조사 하자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수사도 본격화되는 네. 것 같아요. 검경 합수본 설치가 됐고 네. 그다음에 그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이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했잖아요. 네. 뭐 투표함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국정조사 하자는 건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네. 이제 뭐 특검도 하냐 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줄다리기가 있죠. 이제 국정조사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네. 의석수대로 할 것이냐. 왜 이렇게 웃으시죠? 아니 왜냐면 제가 아까 네. 이렇게 투표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본투표 날 다 아무 데서나 하자? 뭐 이제 그랬더니 네. 황교안의 후예라는 얘기가 지금 올라와서 내가 이제 부정선거론자가 돼버렸어요. 그건 아닌데 여러분. 자, 하여튼 선관위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 한다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선관위의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 시위가 잠실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위가 상당히 지금 이상한 모습들로 자꾸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첫 번째 주말에는 이제 2030도 많이 나가고 뭐 유모차 가족들도 많이 나가서 정치인들 나가 우리 구구 안 묻힐 거야 해가지고 이제 참정권 침해 재선거를 구호로 해서 이제 시민 위주의 시위가 있었잖아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극우들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계속 이제 좀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개표소 앞에 막 종교 부흥회 뭐 계엄 옹호 현수막도 걸리고 그리고 일부 시위대가 거기 이제 드나드는 거기 경기장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선수들도 드나들고 대한체육회 사람들도 드나들 거 아니에요. 불신 검문을 하고 있어요. 지들이 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이 그분들 그 해외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이상 들어갈 때 여기서 지금 시호를 시호 조사를 하고 시호 촬영을 여기 같이 있어요. 시호 대표를 꺼내고 시호 대표를 회의가 있어서요. 양쪽 다 협의해야 돼요. 저는 다른 여기 받아서 있는 분이 직원이에요. 신발도 보면 돼요. 신발도. 이상하긴 해.
넣으면 되니까. 아니 자기들이 뭔데 신발을 벗어라 가방을 열어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뭐 경찰도 여기서 힘을 못 쓰고 오히려 이 시위대에 막 밀리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도 경찰이라고 믿어주지 않는 거야. 너 경찰 변장한 놈이지. 아 맞아. 선관위 직원인데 너 중국 공안이지. 맞아요. 뭐 시진핑 개객기 해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진짜? 진짜로. 맞아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짠물 이론인데. 주말에 이제 각자 다 쉬니까 그리고 그때는 막 더 끌었으니까 이제 분노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3만 명 이상 나왔잖아요. 그때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있었지만은 희석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 이제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다 빠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8,000명 월요일 날에 밤에 8,000명 정도 있다가 지금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짠물이 된 거야 이제. 여기에는 진짜 선수들이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 윤어게인 이런 사람들이 막 그 과격한 애들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 돼 버렸고. 이제 경찰도 굉장히 지금 송파 경찰서장이 얼마 뭐 정년퇴임 얼마 안 남기긴 했지만 그만뒀어요 지금. 그만두고 서울청에서 경비가 지금 직접 하고 있는데 여기가 되게 지금 혹시나 저쪽에서 저렇게 과격하게 하고 있지만은 경찰이 그렇다고 진압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게 인명사고라고 나면 이걸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약간고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개표를 한대요. 잠시 팔동권 이제 못 나가게 한 거는 이미 끝났고. 왜냐면 그걸 해야지 이제 선거인 당선자를 확정시킬 수 있으니까 저기서 개표를 했는데 그게 부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이 합의를 하고 법원이 좀 개입을 해가지고 저거를 제3의 안전한 지대에 24시간 감시할 수 있고 뭐 이런 데들로 좀 하고 정치권도 나서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좀 설득을 해가지고 저기를 봉쇄하는 거는 좀 끝내자. 시위를 하는 거는 뭐 니들 맘대로 하더라도 저게 지금 핸드볼 협회부터 해가지고 지금 국가 공인 검정 시험 치러야 되는데 그거 못 치르고 뭐 직원 월급 못 주고 지금 세금 못 내고 지금 난리래요 지금. 저희 9개 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권이 오히려 지금 나서야 된다. 저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거는 제3의 장소에 어디다 보관할 테니까 일단은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그건 해결하고 이제 시위만 해라. 저거 봉쇄하지 말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마스크 쓰고 나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시위에 함께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해결할 정치권은 잘 없는 것 같고. 이게 저는 근데 이 시위 자체는 좀 되게 신기한 장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짠물만 남긴 했지만 처음에 이게 안 보던 유권자가 좀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안 나오던. 그러니까 저도 주위에서 정치 저관여층이 아니라 아예 무관여층 그 젊은 친구들이 거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생각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뭐 귀하고 존경스럽다 이렇게 대응한 게 잘한 거긴 한데 여전히 이게 질문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이렇게 나갔을까?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저는 여러 생각은 들었는데 어떤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뭔가 불만을 토로하는 숨구멍 역할을 했나? 여기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이유에 대해서 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정치적 어떤 색깔이 좀 있는 분도 물론 이제 있습니다만 아닌 분들이 더 많지 않나 싶기도 한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우리 소장님, 그러니까 주말에는 확실히 그런 분들이 많았고 지금 이제 많이 이게 그러니까 가진 분들이 나오셨군요. 이석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정치적 저관여층을 떠나서 이제 무관여층인지는 뭐 확인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언론에서도 좀 르포도하고 그 몇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는데 이거 재선거 해야 된다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재선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재명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 책임이다. 뭐가 됐든. 이거를 생각하는 선관위가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재명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지금 이제 불만인 거고 전체적으로 그냥 이 내 참정권, 내 권리가 침해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내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해서 남의 권리의 신체적 자유라든지 그거를 할 권리를 영업을 할 권리를 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설득이 돼야 된다. 그 중국 공안 자꾸 의심하시는데 중국 공안한테 이렇게 하면 쳐맞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우리나라 경찰들이 진짜 전 세계 제일 친절해. 우리나라 경찰처럼 이렇게
뭐 소리 지르고 뭐 막 뭐 옷 붙들고 뭐 해도 그냥 이렇게 좋게 해결하는 경찰을 나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게 슬픈 장면이죠. 친절한 게 아니라 사실.